뉴스파이팅 배승입니다. 4부를 시작합니다. 화요일에는요. 세변의 합 시작하는데요. 송영훈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 강성필 민주당 국민소통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세변의 합이요. 다 이제 변호사와 관련돼 있어요. 제가 변호사고 또 우리 송영훈 변호사님이시고 또 우리 강성필 변호사를 자문하시는 자문위원이시고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그 코너 바뀌었어요? 뉴스파이팅으로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파이팅! 아주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파이팅 넘치는 토론 기대되는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2주년의 기자회견이 예고가 됐습니다. 주제 제한 없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윤 대통령이 정면 승부를 택한 것일까요? 야당부터 얘기 들어보죠. 이제 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정면 승부를 택하신 건지 네. 아니면 우회로를 택하신 건지는 이제 기자회견을 보면 알 것이다. 그런데 이제 뭐 일단 저는 첫 번째로는 긍정적으로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기자회견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예. 기자들과 어쨌든 즉석으로 질문을 주고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상당히 대통령으로서 부담되는 자리임은 분명합니다. 예. 근데 이제 조금만 더 깊게 들어가면 이 기자회견이라는 게 예. 사실 대통령실에서는 1시간 정도를 12개 정도의 질문을 받는다라고 하셨는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 또 답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대통령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좀 깊게 답변을 하시기에는 조금 부족한 자리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짧게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럼 짧은 그 답변 속에서 얼마나 많은 걸 담아낼 수 있을지는 대통령의 진정성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대통령의 성격상 뭐 우회로를 택하시기보다는 네. 직진하시겠죠. 그 네. 취임 100일 기자회견 때도 34분 동안 질문 12개 받으셨으니까요. 아마 이번에 1시간 예정되어 있다면은 그것보다는 질문을 훨씬 더 많이 받을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상 이제 대통령께서 더 이상 하시고 싶은 소통 방식이 아니라 해야 되는 소통 방식으로 하겠다는 그런 의지를 천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내용도 자연스럽게 형식을 따라오게 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군요. 정면 승부를 택한 것인가 했더니 바로 우리 PD님께서 뉴스 파이팅을 선택해달라. 화이팅 뉴스 파이팅 배승입니다. 직진을 할 것이다. 이 단어가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하는 사안 어떤 거를 꼽으세요? 이제 저는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두 가지. 네, 그러니까 해병대 관련된 특검에 대해서 네.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실 건지, 그러면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네. 거부권을 행사해야만 하는 어떤 이유에 대해서 좀 국민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설득을 하는 과정.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또 상황이 그렇게 또 녹록치가 않기 때문에 마냥 이 거부권을 예. 사용하기보다는 어떤 제3의 어떤 선택지를 또 역으로 민주당에게 제안을 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만약에 뭐 시기라든지 아니면 방식이라든지 우리 흔히 언론에서 뭐 독소조항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영수회담에서도 사실 그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도 어떤 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것을 빼면 모든 걸 동의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네. 그 이후에 어떤 국회에서 조금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모델을 참고하셔서 이번에도 그렇게 역제안을 하시는 것도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현재 검찰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이제 소환을 할지 방문을 할지 서면을 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금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제 예상입니다만 그리고 기대입니다만 대통령께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돼서 소환해가지고 당당하게 수사받겠다. 예. 요 정도는 좀 말씀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해봅니다. 어떻습니까? 일단 후자는 뭐 그런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신년 대담 때 좀 미흡한 표현들이 있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오셔야 될 것 같고 아마도 이제 최상병 특검법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국민적인 관심사가 될 것 같은데 이거 뭐 자연스럽게 저희가 얘기를 이어서 하겠습니다마는 제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간단하게만 정리해서 제가 말씀드리면 네. 최상병 특검법 사안은 민주당이 9월 5일에 고발해놓고 공수처에 고발했어요. 네. 그런데 이틀 만에 특검법을 발의를 합니다. 9월 7일에 발의를 하는데 이때는 배당되기도 전이에요. 수사 개시되기도 전인데 그렇군요. 특검법부터 발의해놓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스스로 올리고 의사일정 스스로 변경해서 특검법을 통과를 시키는데 그 특검법의 내용에 보면 4명의 특별검사 후보를 변협으로부터 추천을 받으면 그중에 2명을 민주당이 고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고발하고 민주당이 절차를 만들고 민주당이 특별검사 후보까지 고르는 거예요. 이건 제도적으로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제일 요구를 하실 것 같고 기자회견에서 1시간 내내 이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아마
그 우리 국민의 미래에 관한 이야기들도 대통령께서 많이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예. 뭐 K칩스법 지금 연장을 해야 되는데 국회에서 잘 되지 않고 있잖아요. 민주당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연금 개혁이 아니고 잘못하면은 개악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죠. 이런 것들을 대통령께서 본인의 언어로 국민들을 설득해 주시면은 아마도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많은 도움이 될 거다. 그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군요. 그 관련해서는 변호사를 자문하시는데 법률적인 이야기는 안 하실 겁니까? 아니요, 그 특검법과 관련해가지고요. 맞습니다. 이게 공수처가 지금 하고 있는데 왜 또 특검을 발의하냐 이런 말들이 있고 또 특검과 관련해서 이 어떤 추천하는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네. 근데 사실 이명박 내곡동 사저특검, 박근혜 최순실 특검, 문재인 드루킹 특검 모두 다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는 데 있어서 여당이 배제됐어요. 그리고 그거는 말씀을 드려야 되는 것이 여야가 합의를 해서 야당이 추천하기로 했다라는 점이고 여기는 지금 여야 합의가 없이 야당이 추천한다. 요 법률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 근데 다르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이제 결국에는 논의가 이제 쟁점이 그쪽으로 모여지니까. 예. 그리고 이제 이 공수처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네. 민주당의 생각도 뭐 별반 다르진 않지만 이게 공수처라는 어떤 행정기관 아래에 있는 어떤 기관이 그 수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외압이라는 것이 있다. 근데 그것이 우리가 의혹만이 아니라 최근에 어떤 공수처 수사에서도 한 서너 가지가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예.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했다는 것들, 그리고 대통령 공직기관 비서관이 또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했다는 것들, 그리고 또 그 이에 이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도 어떤 그 결재라는 것들이 자기가 출장 가고 갔다 와서 나중에 알았다. 이첩 보류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좀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통령실과 관련된 것들은 사실 공수처가 인력도 권한도 좀 부족하니까 특검이라는 좀 무게감을 통해서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이 민주당의 의견인 거죠. 네. 근데 어떻습니까? 공수처가요. 예. 지금 역대급으로 독립적이에요. 처장이 공석이지 않습니까? 그 네. 얘기는 위에서 지휘할 사람도 없고 간섭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에 굉장히 속도를 내고 있어요. 유재은 법무관리관 불러다가 10시간 넘게 조사를 하고 그걸로도 모자라서 또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토요일에 김기환 해병대 사령관 불렀잖아요. 그렇게 차곡차곡 스텝을 밟아가고 있는데 공수처가 뭐가 모자라서 그러면은 민주당은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못 믿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오히려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도가 나가게 하려면은 그대로 두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수사는 기본적으로 행정작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가 특검법을 만들면서 만약에 어느 교섭단체가 추천권을 가지려면은 그건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례들은 당시 여당들이 특검 추천권을 양보를 했어요. 합의가 됐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고 이번에는 케이스가 다르죠. 더더군다나 고발인이 민주당입니다. 그러면서 특검 추천권을 갖는다는 건 좀 체계에 맞지 않죠. 알겠습니다. 근데 예. 그 민주당이 만들어 놓고 민주당이 믿지 못하는 거냐고 조금 지금 공수처와 관련된 구성과 인력이 좀 미비한 것은 사실 조금 비슷한 듯 보이지만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보통의 특검이 100명이 넘거든요, 인력이. 근데 공수처가 85명이에요. 근데 그중에서 20명은 행정 인력이고 일반 검사 25명입니다. 그리고 이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잘하고 있냐? 지금은 조금 되는 것 같지만 그 전에 총선 전만 해도요. 이종섭 그 전 국방부 장관이 주요 혐의자입니다. 근데 피해자인데 이분을 출국 금지를 해제를 시켜가지고 주호주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출국을 시켰어요. 그리고 4시간도 우리 변호사님이니까 잘 아시겠지만 1시간은 인증 신분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나중에 조서 쓴 거 확인하고 실제적으로 4시간이면 한두 시간밖에 조사를 제대로 못한 거고 더 중요한 것은 수사라는 것은 아래에서 모든 것을 조사를 해서 마지막 주요 피해자들에게 이 퍼즐을 맞추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건 순서가 바뀐 거예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에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공수처가 어떤 대통령실이라든가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의 외압에 의해서 제대로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어떤 국민적인 의혹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의견이 반영이 돼서 총선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민주당이 압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론은 지금 국민들 대다수가 궁금해하고 있어. 네. 그래서 특검을 하자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일견 타당한 의견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조금 다른 시선이 있다. 이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좀 짧게 말씀을 드리면은요. 네.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는 사항이고 의문이 있기 때문에 그 물음표를 떼어드려야 된다는 점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팩트를 좀 짚어드리면 네.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이 2개가 있어요. 처음에 박주민 의원 외 20몇 명이 발의한 게 이번 통과된 거고 그 뒤에 3월에 특검
특검법을 한 번 더 발의하는데 그때는 150명이 넘는 의원들이 서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의 당론입니다. 네. 민주당의 2차 특검법을 보면요. 파견검사 규모가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수처 수사 4부가 수사하고 있는데 그 수사 4부가 부장하고 후야 검사들 합해서 검사 수 5명이에요. 즉 민주당 스스로가 검사 5명이면은 수사하기 충분한 사안이라고 이미 평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 통과된 특검법의 그 규모가 국정농단 특검하고 맞먹는 규모 아닙니까? 근데 국정농단 특검법 때는요. 법안에 적시되어 있는 범죄 혐의만 14가지였어요. 사건이. 이번하고 그 규모를 같게 볼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수처 인력이 부족하다. 이것은 전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그 수사 상황에 관해서는 총선 전에 민주당이 했던 것과 얘기가 달라요. 총선 전에는 이종섭 대사가 국내에 들어와서 나를 빨리 불러달라 했잖아요.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냐면은 수사는 단계 다 밟아서 올라가게 돼 있고 밑에 있는 사람들부터 부르게 되어 있다. 때 되면 부를 거니까 시간이 필요하다. 기다려라 라고 했는데 지금은 총선 전에 수사가 잘 진행되지 않았다고 해요. 그게 아니고 공수처가 총선 전에 차곡차곡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순서대로 수사 잘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러 가지 이 수사 얘기 들어가면 막 오케이, 복잡한데요. 짧게 말씀. 갈래가 너무 많은데 결국에는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대통령실까지 겨냥하는 거는 특검 정도의 무게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뭐 오늘 여기 스튜디오가 더워요. 지금 저희가 지금 가디건이랑 지금 스웨트를 입고 오셨는데 그 이런 얘기 있잖아요. 먼데다 얼어 죽는다. 근데 지금 전 더워 죽겠어요. 그건 너무 추워서. 추운데 여기 왜 이렇게 덥습니까? 이 토론도 후끈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요. 또 대통령실과 관련한 민정수석실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정수석실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송 변호사님? 일단 부활하는 게 불가피해졌죠. 2년 동안 민정수석실 없이 운영을 해봤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니까 민의가 제대로 파악이 안 되더라라는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걸 그 사정이나 뭐 그런 것과 연결지어서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민정수석실의 그 민정이 말 그대로 민심의 동정, 국민의 사정이죠. 영어로 하면은 civil affairs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순수히 문자 그대로 그런 민의를 더 잘 수렴하기 위한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가 11 어피였었군요. 발음이 안 좋았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가지고. 어떻습니까? 영어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민정수석실 필요하면은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하고 다시 부활하는 것도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 과거에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후보자 시절, 당선인 시절에 했던 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책임 장관 이제 책임과 권한을 부여하고 뭐 하겠다. 그다음에 대통령실을 슬림하겠다. 그럼 슬림하겠다는 이유는 기능 중심으로 효율성 있게 움직이겠다고 했는데 그때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대통령께서 아무래도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이런 민정의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많이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한 서포트가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하셨는데 이걸 하시다 보니까 2년 동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민심 청취라든지 이 현장에서 정책이 제대로 구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궁금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족함. 그래서 이런 것들은 본인께서 어쨌든 간에 우회적으로라도 조금 사과를 하시고 다시 부활하는 건 괜찮은데 어쨌든 결론은 민정수석의 흑역사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권한이 지나치게 집중돼 있고 많고 또 이 민정수석의 업무가 불법과 합법에 되게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번 기회에 조금 명확하게 클리어하게 정리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과하고 뭐 좀 정리를 하면 괜찮다 뭐 이런 입장이시네요. 저기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용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느 분께서 최근에 그런 또 유명한 말씀을 하셨죠. 용기 있게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이시네요. 뭐 국회로 이야기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대 국회에서 민주당 다수석을 차지했는데 지금 당내 국회의장 후보들이 연일 당선 경쟁을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상황 국회의장에 대한 선거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민주당의 유력한 국회의장 후보들 그러니까 뭐 추미애 당선인, 조정식 의원, 정성호 의원 너나 할 것 없이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무시하는 발언들을 하고 있어서 상당히 우려가 돼요. 그런데 우리 국회법에 보면 국회의장이 당적을 이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렇게 되는지 좀 연원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게 2002년 2월 말에 개정이 되는데요. 당시 16대 국회에서 여야 정개특위 합의사항이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 출신 이만섭 국회의장이었는데 이만섭 의장은
민주당 출신이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만 들어와가지고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고 의사일정 진행한 적도 있어요. 그게 2002년 2월 19일에 있었던 일이고요. 예. 그때 그렇게 하니까 민주당에서 이만섭 의장 제명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왔거든요. 이만섭 의장 뭐라고 했냐. 예. 그러면 민주당에서 나를 제명해달라라고 했고 국회법이 개정이 되니까 본인이 최초로 당적 이탈한 국회의장이 됐어요. 그분이 남긴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네. 나는 의사봉을 3번 두드릴 때 한 번은 여당, 한 번은 야당, 그리고 마지막 한 번은 국민을 보면서 양심의 의사봉을 친다. 이랬어요.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들께서 그 이만섭 정신을 좀 계승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근데 저는 드립니다. 이제 그 정말 옳으신 말씀이고요. 훌륭하신 분인데 예. 이만섭 전 국회의장의 사례를 들면 저는 추미애 당선인을 시키자 국회의장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왜요? 추미애 당선인도 과거에 상임위원장 시절에 네. 문 걸어 잠그고 그래. 또 여당과 조금 다른 자기 당과 소속 당과 다른 의견을 내세웠잖아요. 본인께서도 그 얘기를 하시면서 어떤 중립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근데 저는 네. 저희 당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라고 거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하지만 예측하시지 저는 않았어요? 두 가지 정도 저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첫 번째,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당과 야당의 모든 의원들의 존경을 받아야 되니까 그야말로 좀 깜이 되어야 한다. 네. 국민들과 국회의원들이 다 마음속으로는 이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이분은 그래도 여당에서도 존경할 수 있어. 뭐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요 정도의 느낌이 있는 것 같고 제가 그 이후에 또 생각을 해보니까 더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있어요? 예. 국회의장이라는 것은 다음 정치 일정, 그러니까 다음 스텝이 좀 없으신 분이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국회의장이라면 중립성을 지켜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만약에 자기의 다음 정치 일정이 있다면 그 정치 일정과 관련된 유불리를 따질 수밖에 없어서 정치적인 선택과 거래를 할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네. 하지만 앞으로 나는 정치 그만할 거니까 마무리하는 수순이면은 그야말로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여당, 두 번째는 야당, 세 번째 국민을 보고 의사봉을 때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것들을 조금 이번에 국회의장 선거에서 조금 화두로 던지는 게 어떤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뭐 깜이 돼야 되고 다음 스텝이 없는 사람, 정치로 치자면 끝을 내는 사람으로 네. 하는 게 좋겠다. 또 그래- 어느 분이 특정이 되는 것 같은데요. 특정이 되는데요. 그래요? 특정이 되는데요. 아니 근데 어떤 분은 또 만약에 특정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걸 감수하고 네. 또 그렇게 공약을 내세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하여튼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네. 알겠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지고요. 이재명 대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요. 지난 3일 22대 국회 1기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모인 당선인들을 향해서요. 정해진 당론 입법을 무산시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하셨어요. 어떻습니까? 그게 사실은 입법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걸로 많이 해석이 되죠. 왜냐하면 21대 국회에서요. 민주당이 개별 의원들이 반대를 해서 당론 차원의 입법이 무산이 되거나 저지된 예가 별로 없어요. 뭐가 있었는지 생각해 보면 잘 안 떠오르실 겁니다. 아마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또 올라오는 경우와 무관하지 않은 것 아니냐. 그런 해석이 전가에 있어요. 예. 그리고 이 자리에 모였을 그 민주당 당선인들 중에 특히나 초선들은 상당히 이걸 압박으로 느꼈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박찬대 원내대표로 교통정리가 될 때 이재명 대표가 그 당원존에서 박찬대 의원을 옆에 앉혀놓고 네. 주인 잘 섬기는 사람 이렇게 소개를 했잖아요. 그랬더니 예. 서영교, 김성환, 김민석, 박주민 이런 3, 4선씩 되는 중진들이 줄줄이 원내대표 선거를 드랍을 했어요. 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네 분의 선수를 합치면 14선입니다. 그러면은 예. 이런 중진들도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처럼 이렇게 눕는데 초선들은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연설이 상당한 압박으로 작용했을 거고 이런 건 당내 민주주의 건강성 차원에서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이제 이 말을 두고 네. 또 체포동의안 얘기를 하는데 사실 그것은 저는 여당이 어떤 이거 정치적인 프레임 씌우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밖에 느낄 수밖에 없어요. 프레임이요? 무슨 네. 프레임이요? 그러니까 이것을 무조건 어떤 행위를 두고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결을 시키고 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또 당을 장악하고 있다 이런 전체적인 느낌 이미지인 거거든요. 근데요 제가 그 참석했던 의원들한테 들은 얘기인데 이게 전체적인 내용은 이거라는 거예요. 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기 전에 치열하게 토론을 해야 되는데 요즘 초선들이 들어가면 재선 3선들이 초선 때는 뭐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지역구 잘 챙겨야지 목소리 크게 내면 미운 덜 박혀서 재선 실패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과거에는 여당과 야당이 소장파가 좀 있고 할 말을 했었는데 민주당 내에 그런 목소리가 많이 줄어든 것 같다. 또 특히나 비명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분들도 지금 다 당을 나가셨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초선들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선 자유롭게 자기의 의견을 좀 명백하게 확실하게 좀 주장을 해라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의 앞단의 이야기고 예. 그 다음 대신에 그 토론을 통해서 결과가 정해지면 거기에 대해서 좀 단일 대우를 맞추자. 토론이 끝난 후에도 또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런 의미로 해석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었던 초선 의원은 예. 그러면 토론 과정에서는 우리의 할 말을 좀 하자라고 받아들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요. 그 민주당 의원들 중에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 뜻에 반대하고 반론을 제기했다가 강성 지지자들의 집중 공격을 받는 거 아니냐, 문자 폭탄 받는 거 아니냐, 팩스로 해가지고 뭐 들어오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어요.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속칭 수박으로 몰리고 네. 뭐 당도를 감별당하고 이런 일들이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수박 깨기 퍼포먼스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게요 어느 중징이 그냥 덕담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건 모르겠는데 네. 지금 이재명 대표 연임놀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뭐 최근에 홍익표 원내대표에게도 의사를 물어봤다고 하던데 그러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 연임이 가장 직결되는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거든요. 작년 9월에 구속영장 기각이 될 때 네. 기각 사유에 뭐가 있었습니까?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 이라는 문구가 분명히 있었고 네. 그 21글자가 이재명 대표의 뇌리에는 되게 각인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구속될 뻔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대표 연임도 이것과 무관하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그 초선들을 포함해서 전체 당선인들을 모아놓고 일장 훈시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네. 솔직히 이재명 대표 그런 말 안 해도요. 네. 당내에서 어떤 그런 의도로 정말 말을 했다고 하면 그런 의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굳이 그런 말을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 굳이 뭐 이미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강력한 어떤 지도 체제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는데 무슨 말 한마디 그게 있고 없고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까요? 그렇지는 않는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요. 앞서서 최재성 전 전무수석이랑 이야기를 했더니 네. 생각이 있으니까 말로 나오는 거다 이런 발언도 하셨는데요. 아주 그런 말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대 그 원내대표단 인선이 마무리될 것 같고요. 이번 민주당 원내대변인단 대변인 기자 출신 수도권 초선 당선인 이렇게 비례대표로 구성이 됐습니다. 요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의? 뭐 박찬대 원내대표가 마음 맞는 분들을 골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네. 그 면면을 보니까 좀 강성으로 보이긴 해요. 특히나 이제 네. 그 김용민 원내 정책수석 부대표 강성 친명의 어떤 대명사 같은 분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 결국에는 22대 국회 전반기의 그 민주당의 원내 노선도 상당히 강경 일변도로 치닫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고 예. 그러다 보니 이 원내에서 협치가 잘 되겠는가 하는 것에 대한 염려도 없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당 대표나 원내 대표를 이제 이번에 이제 저희 원내 대표 같은 경우는 경선이 없었지만 네. 제가 과거에 이제 뭐 스텝으로서 같이 참여를 해보면 이 전당대회라든지 원내 대표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 뭐 전략 단이라고 할까요? 예. 이 주변에 있던 어떤 의원들과 함께 팀을 이루어서 선거를 준비하잖아요. 그래서 그분 당선이 되면 또 그분들과 함께 또 원내를 이끌어가는 것이 관례였고 이건 여당 야당이 다 그래왔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윤종군이라든지 노정명, 뭐 강유정 이렇게 본인과 뜻이 맞고 또 신인을 또 발굴해서 또 이렇게 좀 일종의 좀 스타로 만들어가는 라이징 스타로 만들어가는 과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네.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제 마음이 맞으신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호흡을 맞추게 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 봤을 때는 민주당의 지금 현재 지도부가 강성으로 꾸려진다라고 할 수도 있고요. 뭐 충분히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느끼기에는 저희가 강성으로 대여 투쟁을 세게 하지 않으면은 저희가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기가 매우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목소리를 좀 크게 내고 어떤 단일도를 맞추기 위한 어떤 구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대 야당이 지금 192석이잖아요. 이렇게 힘이 클 때 국민들께 힘 자랑을 한다는 느낌을 주지 말고 힘을 절제해서 정말 적재적소에 쓴다는 그런 느낌을 줘야 됩니다. 그건 옳으신 아마 말씀입니다. 민주당에서 잘 사력 있게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빠르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당 사무처 직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자주 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주 보자면 언제 보자는 겁니까? 이게 이거? 이제 그러니까 정확한 워딩이 자주 보자인지 종종 보자인지 정기적으로 보자인지 약간 좀 혼선이 있어서 저도 논평하기 조심스럽긴 한데 일단 자주 보자라는 걸 전제로 말씀드리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이죠. 예. 그렇게 해석이 될 거예요. 왜냐면은
저 전직 비대위원장이면 전직 당대표잖아요. 네. 그 자리에 모인 그 사무처 당직자들 중에 당대표실 소속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당직자들과 자주 본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그 정계 전면의 복귀가 아니고서는 사실 있기 어려운 일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것 같고 점점 이제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그 정치권에서 가만히 두지 않는 그런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만 네. 전당대회 스케줄이나 그 전당대회 룰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네. 아마 한동훈 위원장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만히 있어도 굉장히 언론의 주목도가 높잖아요. 네. 소위 가성비가 좋은 상태예요. 아, 네. 알겠습니다. 짧게 얘기해 주세요. 뭐 자주 보자 저는 별 의미 없는 거라고 봐요. 왜 왜냐면 의미가 거기 없죠? 어떤 예. 사무처 당직자라든지 아니면 어떤 전략단이라든지 이런 정치인들이 좀 있었다고 하면 또 소수로 있었다고 하면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뭐 그때 경호해 주던 분들까지 다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분들까지 왜 또 봅니까? 그래서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재명 대표가 네. 또 종종 보자하고 저는 별 의미가 다를 바 없다. 아, 그래요?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결국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출마를 하느냐 저는 최소한의 명분이 만들어졌다.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라든지 보면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 아니에요. 예. 그리고 또 반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낮은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의 책임이 꼭 많은 이유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 있지 않다는 어떤 당원들의 뜻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어떤 명분이 좀 생긴 것 같다. 하지만 중요한 점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전당대회에 출마했을 때 네. 비운을 외칠 것인가 아니면 친윤을 외칠 것인가 이거 상당히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이분이 비운을 외치면서 전당대회에서 당대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매우 혼란스러워질 거예요. 그것을 바라지 않는 한동훈을 좋아하면서도 그걸 바라지 않는 당원들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지만 네. 국민의힘에서 이번 전당대회 출마하시는 분들은 무슨 친윤 비윤 이게 아니고요. 네. 외쳐야 될 메시지 딱 하나입니다. 통합과 재건이에요. 알겠습니다. 우리 여기서도 통합과 재건을 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열띤 토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영우 위원, 강성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